제가 오늘 들고 온 작품은 소설인데요. 비올레트 묘지지기입니다. 오, 묘지지기. 네, 현재 묘지지기로 일하고 있는 비올레트라는 이름의 주인공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시대가 현대인가요? 이게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데 여기서 현재 시점이 2017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2017년이면 좀 그래도 현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현대죠. 묘지지기라는 직업을 저희가 거의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제목이 또 표지 얘기를 하자면 이 푸른색 배경화면에 어떤 여자가 아주 귀여운 고양이를 안고 뭔가를 읽고 있는 표지예요. 약간 프리다 칼로 닮았어요.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약간 저도 이 책을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좋게 읽었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왜 여름 휴가와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비올레트가 이제 처음부터 묘지지기로 일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막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이 묘지지기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비올레트의 전체 이름, 풀네임은 비올레트 투생입니다. 투센. 프랑스 사람인가요? 네, 이 프랑스 소설이에요. 그래서 비올레트는 프랑스어로 보라색이란 뜻인데요. 비올레트는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 부근에서 부모를 모르는 채로 사사나로 태어났어요. 사사나? 책 안에 보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사사나 목숨도 부모도 없는 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조선사도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라디에이트에 이제 아이를 올려놨더니 살아났고 그래서 이름을 급조했고 비올레트라는 보라색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비올레트는 어렸을 때부터 위탁 가정과 사회복지사 가정을 떠돌면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 소외된 채로 자라게 되어서 18살이 되어도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았대요. 노무 교육이 없나요? 그건 잘 있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가정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구멍이 잘한 것 있었나 같아. 보네요. 네. 본인 스스로도 뭔가 글을 읽고 쓰고 이런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살, 17살 때까지도 잘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85년에 아직 미성년이었던 아마 한 17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비올레트가 바텐더로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남편인 필리프 투생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비올레트의 성이 투생인 건데요. 투생은 프랑스어로 만성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모이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 있나 봐요. 비올레트가 그 투생을 만나자마자 반해요. 왜냐면 필리프 투생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단번에 반하고 그의 부모가 잘 살았나 봐요. 투생에게 구해준 원룸에서 비올레트가 함께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위탁 가정에서 나올 수는 없었는데 거기서 도망쳐서 투생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는 이따금씩만 일하고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이 비올레트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생활력이 없는 남자군요. 네, 생활력이 없는 남자였고 일할 어떤 그런 의무나 책임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뭐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였는지 오토바이 타고 나가고 그래서 모든 생활은 이제 비올레트가 책임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투생의 부모가 어느 날 이 원룸을 찾아와요. 그리고 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비올레트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투생의 부모가 비올레트를 굉장히 경멸하듯이 보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임신까지 했고 아들의 아이니까 이 둘을 살게 해주거든요. 살게 해주면서 둘한테 이제 일자리를 구해줘요. 좀 더 안전한 일자리를 구해주는데 그게 묘지지기는 아니고요. 묘지지기구나 생각해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일자리를 구해주냐면 건널목지기 자리를 구해줘요. 건널목지기라는
직업은 뭐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저희 기차 지나가는 기찻길에 보면 아. 이거 뭐 차단.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고 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이제 지키면서 기차 올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1985년도여서 그랬는지 아. 뭐 프랑스는 그때 그랬는지 음. 건널목지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건널목지기는 이제 새벽 4시 50분에 첫 기차가 들어올 때부터 밤 11시 4분 마지막 아이고야.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 건널목 차단기를 계속 너무 근무 시간이 긴데요. 네네. 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둘이 부부로 아. 이제 일을 하게 된 건데 음. 아까 이제 제가 필리프 투생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 그냥 다 비올레트한테 맡기고 자기는 아, 나가서 이놈의 놀고 시키. 하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주중엔 한 15번 정도 가까이 올리고 내리고 그랬다고 해요. 서서히 비올레트도 투생에게 환멸을 느끼게 돼요. 사실 비올레트도 이제 투생을 만났을 때 아까 얼굴 보고 만난 거잖아요. 둘의 관계는 거의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탁 가정에서 자란 미성년자인 비올레트다 보니까 아마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비올레트가 투생한테 이제 환멸을 느끼게 돼요. 아, 육체 관계만으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런 와중에 비올레트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아이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 상태인데요. 네네. 아, 태어나지 않는 그 짧은 관계인데 벌써 이렇게 파탄이 났어요? 네네. 혼인 신고는 했나요? 혼인신고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 아파트에서 예전에 발견한 표지가 마음에 들었던 책이 있는데 820페이지짜리에 존 어빙이라는 작가의 신의 작품 악마의 목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제는 더 사이더 하우스 룰즈 우리나라에는 사이더 하우스라는 소설로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20페이지짜리 소설인데 굉장히 두꺼운. 그죠? 소설이네요.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이고 그리고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아는 단어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고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열망에 사전도 사고 이제 투생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그 책을 계속 읽어요.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이 되었을 때 이 건널목이 드디어 자동화가 되면서 비올레트와 이 필리프 투생 남편은 직장을 잃게 돼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올레트가 어떤 광고 전단지를 갖고 와요. 근데 전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묘지직이 미래의 직업. 미래의 직업. 미래의 직업? 이런 생각을 했지만 비올레트는 남편을 설득해요. 여기 가서 살면은 너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남편은 처음엔 되게 싫어했는데 결국 이제 설득이 돼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로그뉴 지방에 브랑시옹 엉살롱 묘지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막 되게 환멸을 느끼고 있지만 헤어지진 않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 아이가 있고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거든요. 레오닌이라는 딸이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올레트가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연도는 한 2017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상하게도 비올레트 곁에 남편도 없는 것 같고 아까 태어났다고 했던 딸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조금씩 이야기가 풀려나가면서 나오는데 우선 남편은 묘지지기 일을 시작한 이듬해에 남편 투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뒤로는 돌아오지 않아서 헐. 19년째 행방불명 상태예요. 생사 확인이 안 됐어요. 네, 생사 확인이 안 됐어요. 어허. 이런 어떤 약간 미스터리 같은 게 있고 또 딸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부분을 읽다 보면 아무튼 딸에게도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레트는 계속 혼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홀로 묘지를 지키면서 자신만의 삶을 이제 꾸려가던 비올레트에게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 묘지를 찾아와요. 근데 그의 이름은 줄리엔 쉘리라는 직업이 경찰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묘지에 묻힌 어떤 남자의 묘 곁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말한 이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 남자 곁에 묻어달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줄리엣 쉘은 비올레트에게 그 묘에 가보자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묘는 가브리엘 프레이당이라는 변호사의 묘였어요. 그래서 같이 묘에 가서 갑자기 이제 그 남자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자기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갑자기? 묘를 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제 비올레트를 이 줄리엣 쉘 경찰이 찾아와요. 내가 이제 어머니 장례 추도사를 써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비올레트가 진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남편이었던 수생을 만난 이후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껴요. 걔도 잘생겼나? 그리고 이제 줄리앵도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유언 때문에 묘지를 방문했지만 비올레트가 굉장히 독특한 묘지지기, 묘지 관리자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마을에 드나들면서 이 묘지를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 비올레트를 만났을 때 비올레트가 묘지지기를 하면서 매장하고 이장할 때에 대해서 그 기록한 노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곁에 묻히고 싶다는 그 변호사의 장례식 기록을 또 얘기해줘요. 경찰이 그렇게 기록까지 남기는 것이 묘지지기 업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올레트가 말하길 이게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이 주어진 업무만 하고 산다면 인생이 슬프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올레트는 장례식 날 날씨가 어땠는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고인을 기리는 추도사의 내용까지 노트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한 19년, 20년 정도 이제 묘지지기로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올레트에게는 아주 이제 방대한 기록이 있는 거죠. 지역 와. 역사관인데요, 거의. 와, 정성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올레트를 찾아온 경찰도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비올레트 장례 노트에 기록된 추도사들 중에 자기가 좀 몇 마디 참고하고 차용하고 싶다. 왜냐면 사실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도대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왜 묻히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비올레트한테 도움을 청하고 비올레트가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을 찾아서 보여줘요. 그렇게 이제 추도문을 쓰겠다고 간 뒤에 남자가 다시 찾아와요. 경찰이 다시 찾아와서 비올레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추도문 다 썼다고 하면서 왔는데 비올레트가 추도문은 그냥 편지로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 찾아가셨냐고 하니까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분이 계신 곳을 제가 압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을을 이제 찾아올 때마다 이 경찰이 묵었던 숙소의 주인에게서 비올레트의 남편이 지금 실종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했네. 네, 남편 필리프투스의 행적을 추적한 거죠. 여기까지가 약간 앞부분의 줄거리고요. 이 뒤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책도 사실 두껍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올레트는 왜 이 묘지지기가 된 건지, 비올레트의 남편인 투생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비올레트의 딸 레오니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경찰의 어머니는 왜 그 남자의 묘에 묻히고 싶은 걸까? 어떤 이야기가 있은 걸까? 이런 얘기들이 뒤에 펼쳐지거든요. 죽은 건 아니었나 보군요, 남편이. 아니 뭐 어디에서 발견되었다일 수도 있죠. 뭐 아니, 묻어지는 상태를. 뉘앙스가 그래?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어디에서 죽은 아닙니다. 어디 여러분. 묘지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거일 수도 있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추측하지 말래. 여러분 약간 추리도 있지 않나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비올레트라는 여자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제 묘지에 묻힌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묘지를 같이 비올레트랑 관리하는 사냥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부님도 있고 그런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프랑스의 장례 문화 같은 거를 또 알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네, 맞아요.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인물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다 저마다의 이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을 오가면서
다양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삶도 그리고 사람도 얼마나 복잡한지를 정말 잘 그려낸 소설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소설 중에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소설이 떠올랐거든요. 올리브 키터리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소설도 진짜 좋아하실 거고 올리브 키터리지 인기 엄청 많은 소설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좋아요. 그 올리브 키터리지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설이고 그럼 이제 제가 왜 여름 휴가를 왜 휴가인가? 지금 뭔가 여름 휴가와 전혀 관계없는 그쵸. 것 같은데 키워드로 이 책을 가져왔는지 이제 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이 소설에서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제 소설 속에서 비올레트가 묘지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묘지를 되게 정원처럼 가꾸거든요. 근데 비올레트가 브랑시옹엉 샬롱 묘지의 전 묘지지기에게서 이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묘지지기가 되기 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전 묘지지기가 베트남인과 프랑스인 혼혈인 듯 보이는 어떤 남자였고 이름은 샤샤였고 당시에는 65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비올레트가 삶을 이제 좀 다시 살 수 있게 해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에게서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정말 좋고 샤샤라는 인물이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비올레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서 가지들이 줄기들이 자라는 것이 느껴졌다. 씨를 뿌릴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를 파종하고 있었다. 황량한 내 안의 땅은 묘지의 텃밭보다 더 불모지였다. 자갈밭이었다. 그렇지만 어디서든 새순 하나는 기어이 돋아나고 그 어디서든이 바로 나였다. 아스팔트를 뚫고도 싹은 돋아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답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제가 여름 휴가로 키워드로 이 책을 들고 온 이유인데요. 정말 이제 여름 휴가로 저희가 이 키워드를 정했을 때 딱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소설에 그 장면이 딱 떠올라서 이 책을 그냥 바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비올레트는 사실 삶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가족이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렸을 어떤 경험들을 많이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편은 맨날 놀러 나가니까 자식이는 맨날 일만 하고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올레트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남편이랑 딸이랑 여름 휴가를 떠난 일이에요. 비올레트가 건널목지기를 할 때 기차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업 때문에 기차가 비올레트가 이제 관리하는 그 건널목에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탄 승객들이 다들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아니 운행 중에 파업을 한다고요? 네, 와, 그랬대요. 역시 프랑스 멋있다. 처음부터 쉽지 않는 게 아니라 운행 중에 파업했다고. 신박하다.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승객들 중에 중년 여성하고 자신의 딸 또래인 여자아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해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전히 자고 갈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 중년 여성은 좀 거절을 하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비올레트 집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날 떠난 뒤 비올레트한테 편지가 도착해요. 거기에는 마르세유행 기차표가 3장이 들어있었고 잠을 잤던 중년 여성이 딱 그 여자아이의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고맙다고 보내면서 딸과 함께 바다를 보라고 휴가를 보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별장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남편인 투생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같이 가겠다고 해서 남편인 투생하고 딸 레오닌과 함께 지중해로 떠나거든요. 비올레트랑 딸은 난생 처음 바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이때는 필리프 투생도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가족들하고 정말 예전에 연애할 때처럼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막 길진 않은데 너무 그 좋음이 느껴져가지고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정말 왜 여행을 떠나면 일상의 것들을 고민이나 어떤 걱정이나 이런 힘든 것들을 다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되게 자유롭게 즐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올레트가 모든 걸 즐기면서 한 열흘 정도를 그곳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도 되게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여러 이제 소설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여름휴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휴가 장면이 마지막 쪽에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책이 비올레트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또 묘지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줄거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읽을 때는 뭔가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순으로 선행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묘지에서 있는 일들이 삽입이 되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정말 뭔가 겹겹이 쌓인 비밀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어떤 반전이 있고 미스터리한 부분도 있고 약간 서스펜스도 있고 서스펜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사건들이 시끌벅적하게 일어나고 추리소설적인 부분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588페이지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왜 어떤 소설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박연준 시인님이 쓰셨는데 그렇게 말해요. 길어서 행복한 책이라고. 두껍고 긴 소설은 이렇게 푹 빠져서 읽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한 권 들고 여름 휴가를 가시면 바닷가에서도 읽고 밤에 침대에서 자기 전에도 읽고 그렇게 잠들면 막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게 좋은 소설이어서 이제 여름 휴가 때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거 좀 무겁지만 한 권 들고 가셔서 즐겁게 읽으시면 좋겠다. 아니면 뭐 여름 휴가에 딱히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그냥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로는 사실 이 비올레트가 좀 박복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출생도 그렇고 기껏 만난 남자도 좀 그랬고 해서 그렇게 막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이제 감상은 되게 좋았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니까 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길래 그렇게 말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뒤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풀리는 얘기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막 잔잔한 이야기가 아닌가? 나도 네, 잔잔한 이야기를 줄 알았는데. 잔잔한 얘기가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스펜스도 있고 아. 시끌벅적한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막 질문으로 던졌던 왜 레오닌의 얘기가 안 나올까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어머니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경찰과 비올레트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풀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이러면서 읽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읽었어요 진짜. 오. 그래서 이 비올레트 묘지지기는 프랑스 소설이고 제 소설가 작가는 발레리 페랭이라는 분이고 이게 두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 책으로 언론협회상도 타고 뭐 리브르드 포슈 독자상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도 수상을 했고 프랑스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대요. 그리고 34개국에 이제 번역 출간되었고 영국으로도 각색되었고 현재는 꽤 잘 나가는 소설이었는데. 네, 진짜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전 제목은 들어봤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현재는 영화화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프랑스어 원제는 제목이 비올레트 묘지지기는 아니고 꽃들의 물을 갈아주기라는 제목이래요. 근데 안 팔려. 저게 그래, 나. 묘지직이 엄청 이렇게 그치, 매력 뭔가 있는. 딱 끌리죠. 맞아요. 근데 꽃들의 물을 갈아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제목 얘기했지만 아니다 이거는. 역시 바꾼 게 잘한 것 같다. 잘 바꾸셨네요. 네, 그래서 책에 이 꽃들의 물을 갈아주기라는 표현이 한 번 딱 등장해요. 근데 528쪽에 나는 마침내 정원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꽃들의 물을 갈아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 문장이 희망을 좀 상징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올레트 묘지지기는 아까 약콩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박복한 여성의 힘든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상실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걸 다 딛고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올레트의 정말 감동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모두 비밀을 품고 있거든요. 그 비밀들이 풀려나가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읽는 거고 이 책이 총 94개의 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장이 94개인데 그 각 장을 여는 제목이 묘비명이에요. 어떤 것은 시이고 또 어떤 것은 노랫말이고 또 어떤 것은 작가가 발견한 실제 비문들을 썼다고 해요. 각 장의 문장만 읽어도 좋거든요. 되게 시적이고 고요한 문장들을 읽어도 좋고 저는 이제 다 읽고 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면 이 책에 우리한테 주는 거는 자기 앞에 생이거든요.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프랑스 작가. 맞아요. 그 얘기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생, 이제 나의 삶을 이제 마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 되게 이야기가 더 이어졌으면 했지만 딱 좋게 끝난 것 같고 정말 삶을 사랑하는 이야기여서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최근에 조금 약간 텐션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이 책을 조금 보면서 그 아까 말한 각 장의 묘지, 그러니까 비문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각 장의 제목들을 읽는데 그것만 읽어도 조금 마음이 잘 다독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93번째 묘비명을 읽어볼 건데요. 93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났다. 다시 도시의 무더운 저녁 시간들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계속되는 삶으로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그게 비문이에요? 네네, 이게 비문이에요. 삶으로 멋있다. 돌아가는. 그래서 약간 이 문장이 딱 이 책이랑도 잘 어울려요. 모든 비문들이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뭔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비문은 뭘로 하겠다. 그런 걸 남기지 않고 싶습니다. 저도 뭐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문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자는 걸 좋아하더니 점점점으로 남겨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뭔가 되게 잘 어울려요. 양채님이랑. 뭔가 좀 추리 이런 그때도 잘 어울린다고 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잘 생각하셨네요.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주세요. 옛날에 생각해둔 걸 지금 되게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비문하다 생각이 났어요. 그럼 저는 진엔딩 봤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괜찮다. 게임할 때 이제 찐엔딩? 좋은 엔딩 보는 걸 진엔딩 좋다. 봤다고 하죠. 초롱님은? 저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하면 늘 어린아이 같았다 이거 하고 싶어요. 저의 요새 삶의 모토입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하지만 책임질 건 지면서 해맑게 살고 싶다. 우리 세대는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어른이니까 딱 그런 것 좀 없이 어떻게 보면 철없게 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취미생활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또 그런 거를 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야 약간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계속 간직하는 채로 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좀 더 자유롭게 하지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잘 표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올리브 키터리지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같이 그 책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저희가 그 책을 진짜 많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짜 막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전자책으로 사놓고 아직 안 읽고 있어요. 나 전자책에 대한 이 약간 그러니까 너무 좋긴 좋아요. 네. 자리도 안 차지하고 막 읽고 싶은 순간에 바로 딱 살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근데 이게 물성이 없으니까 내가 사놓고 까먹을 때도 많이 있고 저는 종이책은 다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자책은 다시 보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키터리지가 약간 전자책으로 사는 걸 후회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올리브 키터리지도 약간 두꺼운 음. 소설인데 종이책으로 읽는 것도 더 추천하고, 올리브 키터리지 다음에 다시 올리브라는 것도 연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책 두 권의 책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즐겁지만 어느 날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어지는 60화 3부에서는 약폼이 소개하는 게임